하버드 케네디 스쿨 MBA 강의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엘리트 학생들 앞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울려 퍼진 순간 강의실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주인공 엘리엇 그레이는 미국 의료 시스템만이 최선이라고 믿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곧 공개된 한국의 의료 성과와 데이터를 본 순간 그의 확신은 무너집니다. 미국과 영국보다 낮은 비용, 더 높은 생존율, 그리고 단 12년 만에 전 국민 보험을 구축한 한국의 기적. 믿기 힘든 수치와 실제 체험담이 이어지자 학생들은 술렁였고 엘리엇의 세계관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강의실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 그리고 한국이 세계의 교과서로 떠오르는 과정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미국 보스턴에서 금융 컨설턴트로 일하며 하버드 케네디 스쿨 MBA 과정을 밟고 있는 엘리엇 그레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한국이라고 하면 케이팝이나 김치 정도만 떠올렸죠. 제 할머니가 한국 전쟁 때 간호사로 참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저 먼 나라의 옛날 이야기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 공공정책 수업에서 한국 의료 시스템을 주제로 한 강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의외였어요. 교수가 미리 나누어준 자료를 보니 한국이 의료 강국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강의 당일 케네디홀 203호 강의실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학생들 대부분이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때 제 옆자리에 앉은 영국인 동기 리처드가 속삭였습니다. 의료 강국이라니 미국이나 영국도 아니고 한국이라고. 리처드는 런던 출신으로 옥스퍼드를 나온 친구예요. 평소에도 영국 우월주의적인 발언을 자주 했죠. 저 역시 그의 말에 동감했습니다. 의료기술이라면 당연히 미국이나 유럽이 앞선다고 생각했거든요. 교수가 강단에 올라서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한국의 의료 성과 지표들이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숫자들의 나열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교수가 설명을 시작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한국의 심장수술 생존율은 98.1%입니다. 미국은 95.3%, 영국은 94.7%죠. 강의실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어났어요. 리처드가 미간을 찌푸렸고 저도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암 5년 생존율을 보면 한국이 70.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67.1%를 웃돕니다. 응급실 대기 시간은 평균 15분, 이는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이때부터 학생들이 진지하게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펜을 들고 있었죠. 뭔가 제가 알고 있던 상식과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교수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데이터들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이 전 국민 건강보험을 12년 만에 달성했다는 사실, 의료비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최저 수준이라는 것까지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리처드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런 수치들이 정말 믿을 만한 건가요?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 인정한 자료입니다. 팬데믹 대응 모범 사례로 한국을 연구하고 있죠. 그 말을 들은 순간 강의실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의심의 눈초리가 호기심으로 변했고 학생들은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과연 한국이 정말 의료 강국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죠. 강의가 끝난 후 저는 도서관으로 직행했어요. 교수가 제시한 데이터들이 정말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경제협력개발기구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의료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수치가 정확했어요. 한국의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2.7명으로 미국의 5.8명, 영국의 4.1명보다 훨씬 낮았죠. 평균 수명도 83.3세로 미국의 78.9세를 크게 앞섰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받은 건 코로나19 사망률이었어요.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가 74명인데 미국은 1127명, 영국은 935명이었거든요. 거의 15배 차이가 났습니다. 이 정도면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다음 날 강의에서 리처드가 또 반박했어요.
교수님, 한국은 인구가 적고 문화적으로 특수한 상황 아닌가요? 교수는 이번에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한국 인구는 5,200만 명으로 영국과 비슷합니다. 오히려 인구 밀도는 더 높죠. 그러면서 교수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핵심을 설명했어요. 전 국민 건강보험이 1977년 시작되어 1989년 전 국민 커버를 달성했다는 것, 원격 진료와 정보기술 활용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까지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한국이 의료 선진국일까? 아니면 숨겨진 문제점들이 있을까? 그때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학생 지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 나라가 이렇게 주목받는 걸 보니 신기해요. 지민은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미국으로 유학 온 케이스였습니다. 저는 지민에게 직접 물어봤죠. 한국 병원이 정말 그렇게 좋아? 지민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급실에서 15분 안에 치료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보니 몇 시간씩 기다리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파헤쳐 봐야겠다고요. 마침 중간고사 팀 프로젝트 주제를 정해야 했는데 한국 의료 시스템을 연구해보자고 제안했어요. 리처드는 처음에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팀에 합류했습니다. 지민은 당연히 찬성했고요. 우리 셋은 한국 의료 시스템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어요. 교수에게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자 예상 외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현장을 보는 게 어떨까요? 학교에서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책과 논문으로만 보던 한국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리처드도 회의적이면서도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죠. 지민은 고향을 다시 보여줄 수 있어서 기뻐했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병원처럼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리처드도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인프라 수준이 생각보다 높네. 지민이 우리를 안내해서 첫 번째 목적지인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면서 저는 놀란 점이 또 있었습니다.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와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장애인 접근성을 이렇게 철저히 고려한 건 처음 봐요. 서울대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응급실부터 견학했습니다. 오후 2시경이었는데도 환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대기 시간이었습니다. 응급실 간호사가 설명해줬어요. 평균 15분 안에 초진을 받으실 수 있어요. 중증도에 따라 분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지켜본 환자는 8분 만에 의사를 만났어요. 리처드가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런던에서는 이 시간은 기본인데. 더 놀라운 건 비용이었어요. 응급처치를 받은 환자가 낸 돈이 우리 돈으로 $30 정도였거든요. 미국이라면 최소 $500는 나왔을 텐데 말이죠. 다음 날 우리는 지방의료원을 방문했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한 의료원이었는데 농촌 지역 주민들도 똑같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었어요. 의료원장이 직접 설명해 줬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시스템의 목표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뭔가 감동받았어요. 미국에서는 지역별, 소득별로 의료 격차가 심한데 한국은 정말 평등을 추구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원격 진료센터였어요. 도서 지역 할머니 한 분이 화상통화로 서울의 전문의와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해서 전송하고 처방전도 바로 근처 약국으로 전달됐어요. 기술과 인간미가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구나. 리처드도 이제는 회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진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정보기술 시스템에 감탄했죠. 모든 병원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환자 정보를 공유한다고. 이건 영국도 못하는 일인데. 셋째 날에는 외국인 전용 병원도 둘러봤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미국인 환자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하면 $100,000, 여기서는 $20,000예요. 그런데 결과는 더 좋았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의료를 하나의 산업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것을요. 의료 관광객들이 치료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한국 의료진이 해외로 파견되기도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우리 셋은 긴 토론을 했습니다. 리처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겠어. 한국 의료 시스템은 정말 대단해. 저도 동감했죠.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생겼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연구 4일째 팀 내부에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겼어요. 우리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논문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서였죠. 저는 한국 시스템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는데 리처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엘리엇, 이 모든 게 지속 가능할까? 고령화가 진행되면 재정 부담이 엄청날 텐데. 리처드의 지적도 일리가 있었어요. 실제로 한국도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민이 반박했습니다. 그럼 미국은 지속 가능해? 의료비가 국내 총 생산의 18%인데. 팀원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저는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관점이 달랐거든요. 그때 지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해줄게. 지민의 아버지는 1960년대에 태어나셨다고 했어요. 그때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죠. 평균 수명이 50세도 안 됐고 의사 한 명이 수만 명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는 병원에 가는 게 사치였어요. 그런데 1977년 직장보험이 시작되고 12년 만에 전 국민이 보험 혜택을 받게 됐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전율을 느꼈어요. 전쟁 직후 폐허에서 시작해서 12년 만에 전 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한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리처드가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야. 문화적 동질성이 높고 국가주도 시스템이 가능했던 거지. 그 말에 지민이 조금 화가 난 듯 대답했습니다. 특수하다고? 우리도 민주주의 국가야. 시민들이 원해서 만든 시스템이라고. 저는 이 논쟁을 지켜보며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제도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철학이나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우리는 한국 의료진들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첫 번째로 만난 건 30대 심장외과 의사였습니다. 그가 해준 말이 저에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하루에 12시간씩 수술해요. 힘들지만 환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미국이라면 의료진 피로도를 고려해서 수술 시간을 제한하는데 이 의사는 환자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돈보다 사명감을 앞세우는 모습이었죠. 두 번째로 만난 간호사도 비슷했습니다. 급여는 미국보다 적지만 보람은 더 큰 것 같아요. 누구든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인터뷰들을 하면서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의 핵심은 기술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던 거죠. 리처드도 이제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인정할게, 한국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 하지만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었어요. 과연 이런 시스템을 다른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특히 미국 같은 개인주의 문화에서도 가능할까?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토론했습니다. 각자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하나씩 무너지는 과정이었어요. 특히 저에게는 할머니의 한국전 참전 이야기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70년 전 할머니가 도왔던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도우는 나라가 된 거였으니까요. 다섯째 날 우리는 특별한 만남을 가졌어요.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에서 40대 신경외과 과장을 인터뷰하게 된 거였죠. 그분은 하버드에서 10년간 연수를 받고 돌아온 분이었습니다. 인터뷰 중에 리처드가 궁금해하던 질문을 던졌어요. 하버드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했을 텐데 왜 한국으로 돌아오셨나요? 그 의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환자가 고객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환자가 가족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의사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어제도 밤 11시에 응급 환자가 왔어요. 뇌출혈 환자였는데 6시간 수술했죠. 미국이었다면 다음 날로 미뤘을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에게는 환자를 살리는 것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걸요. 돈이나 명예보다 생명을 우선시하는 철학이 시스템 전체에 녹아 있었던 거죠. 다음으로 만난 건 20대 후반의 젊은 응급의학과 의사였어요.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의대에 들어간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게 좋았거든요. 이 의사는 미국 병원에서 인턴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했어요. 한국에 남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었기 때문이라고요. 여기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를 똑같이 치료해요. 그게 제가 꿈꿨던 의사의 모습이에요. 리처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영국 의사들도 이런 마음가짐이었으면 좋겠네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미국 의료진들은 대부분 경제적 동기가 큰데 한국 의료진들은 정말 순수한 사명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에는 작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병원 로비에서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쓰러진 거였습니다. 즉시 의료진들이 달려왔고 5분 만에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실로 옮겨졌어요. 놀라운 건 그 과정에서 누구도 보험카드나 신분증을 먼저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일단 생명을 구하고 나서 행정 처리를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한국 의료의 철학이었습니다. 지민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먼저예요. 돈이나 절차는 그 다음이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의료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거든요. 병원을 나오면서 우리 셋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각자 마음속으로 많은 걸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70년 전 할머니가 한국에서 보았던 그 따뜻한 마음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할머니께 국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한국에 와 있어요. 정말 따뜻한 나라네요. 할머니는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착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연구 6일째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미국에 적용 가능한 한국식 의료 개혁 모델을 설계하기 시작했어요. 보스턴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이틀 동안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구상했습니다. 저는 팀 리더로서 전체적인 틀을 잡았어요. 미국의 현실을 고려하면서도 한국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개인주의 문화와 기존 보험 시스템이었습니다. 단계적 접근이 필요해.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 저항이 클 거야. 지민이 동의하며 덧붙였어요.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완벽했던 건 아니에요. 1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대했거든요. 우리는 3단계 개혁 모델을 설계했습니다. 1단계는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 2단계는 기본 의료 서비스 보장, 3단계는 전면적인 공보험 확대였어요. 리처드가 가장 관심을 보인 부분은 정보기술 활용이었습니다. 한국의 병원 네트워크 시스템을 미국에도 도입하면 엄청난 효율성 향상이 있을 거야. 우리는 밤새워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만약 매사추세츠주에서 한국식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계산해 본 거죠. 놀랍게도 의료비는 30% 절감되면서 치료 효과는 20% 향상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 정도면 주 정부를 설득할 수 있겠어.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철학의 변화였어요. 미국인들이 의료는 권리라는 한국적 사고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세대는 이미 알고 있었어. 생명은 돈보다 소중하다는 걸 말이야. 지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전쟁을 겪은 세대들은 서로 도와야 한다는 걸 알죠. 그게 한국 의료 시스템의 뿌리예요. 우리는 미국의 역사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았어요. 대공황 시절 뉴딜 정책, 2차 대전 후 재향군인 의료 시스템 등이 모두 공공성을 강조한 사례들이었죠. 보스턴에 돌아온 후 첫 번째 중간 발표가 있었습니다. 케네디홀 소강의실에서 다른 팀들과 함께 진행됐어요. 우리 차례가 되자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은 단순한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의 철학이에요. 처음에는 교수와 학생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제시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비용 효율성 자료를 보여줄 때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정말 미국 의료비의 절반으로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네, 우리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의지가 있으면 가능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교수도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고 있었거든요. 발표가 끝난 후 여러 질문이 쏟아졌어요. 대부분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것들이었죠. 비판적인 질문도 있었지만 건설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리처드가 마무리 발언을 했어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직접 본 것들은 부정할 수 없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DNA가 있더라고요. 그날 밤 우리 셋은 축하 파티를 했어요. 작은 성공이었지만 의미가 컸거든요. 편견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거였으니까요. 기말고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우리 팀의 최종 발표 준비가 본격화됐어요. 이번에는 케네디홀 대강의실에서 전체 학생들과 교수진 앞에서 발표해야 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서야 한다니 정말 떨렸어요. 발표 일주일 전부터 우리는 매일 리허설을 했습니다. 저는 도입부와 결론을, 리처드는 데이터 분석 부분을, 지민이는 한국 현장 사례를 맡았어요. 각자의 강점을 살린 역할 분담이었죠. 특히 저는 할머니의 한국전 이야기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청중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 할머니는 70년 전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하셨습니다. 그때는 상상도 못했겠죠. 그 나라가 의료 강국이 될 거라고요. 드디어 발표 당일이 왔어요. 케네디홀 대강의실은 만석이었습니다. 다른 팀들의 주제도 흥미로웠지만 우리 팀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았어요. 사전 소문이 났거든요. 제가 먼저 무대에 올라섰을 때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할머니 이야기를 시작하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가 어떻게 의료 선진국이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가 어떻게 의료 선진국이 됐을까요?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핵심 철학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라 권리라는 것,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리처드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들을 보며 청중들이 작은 탄성을 질렀어요. 한국의 의료비 대비 효과, 응급실 대기 시간, 생존율 모든 면에서 미국을 앞서는 수치들이었거든요. 이 정도 차이라면 우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민의 차례가 왔어요. 그는 현장에서 직접 본 사례들을 생생하게 들려줬습니다. 응급실에서 할머니가 쓰러졌을 때 의료진들은 신분증보다 생명을 먼저 확인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집중해서 듣고 있었죠. 지민은 한국 의료진들의 사명감, 환자를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나서서 결론을 발표했어요.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의지와 철학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걸요. 그때 한 교수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정말 미국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면요. 우리에게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DNA가 있거든요. 발표가 끝나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박수가 터져 나온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곧 강의실 전체로 퍼졌어요. 기립박수까지 받았죠. 질문 시간에도 놀라운 반응들이 이어졌어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도 한국 의료 시스템을 연구해보고 싶어요. 또 다른 학생은 이렇게 물었어요. 한국 병원에서 인턴십 할 수 있나요? 교수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보건정책 교수가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작은 나라가 세계의 교과서가 되는 순간을 목격한 것 같네요. 발표가 완전히 끝난 후 우리 3명은 서로를 껴안았어요. 정말 뿌듯했거든요. 편견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거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지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아요. 리처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걸 알게 됐어요. 발표가 끝난 지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연락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논문을 보고 정책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이었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학생 발표가 이렇게까지 주목받을 줄 몰랐어요.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사추세츠주 보건부에서도 연락이 온 거였죠. 주 차원에서 한국식 의료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리처드는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에게 말했어요. 엘리엇, 나도 런던에서 비슷한 연구를 시작할 생각이야. 영국 국가보건서비스도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거든. 지민은 더욱 특별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하버드 학생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겠대요. 우리 발표를 보고 결정한 거래요. 저는 그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우리의 작은 시도가 이렇게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줄 몰랐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졸업 후 원래 계획이었던 월스트리트 금융회사 취업을 포기하고 공공보건 컨설턴트로 방향을 틀었어요. 돈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졌거든요. 할머니, 저 의료개혁 일을 하기로 했어요. 할머니는 정말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사람을 돕는 일이 제일 보람있지. 몇 달 후 저는 보스턴 의료정책연구소에 합류했어요. 첫 프로젝트가 바로 한국 의료 시스템의 미국 적용 방안 연구였습니다. 정말 운명적이었죠.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더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서구의 의료 모델을 뛰어넘는 혁신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지민은 서울로 돌아가서 국제의료협력 분야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의료기술과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엇, 우리가 시작한 일이 정말 확산되고 있어요. 지민이 보내온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뭉클해졌어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 세워진 한국식 의료센터들, 그곳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의 밝은 표정들이었거든요. 리처드도 영국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영국 보건부에 한국 의료 시스템 도입을 건의하고 의회에서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누가 생각했겠어? 영국인인 내가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할 줄. 1년 후 우리 3명은 서울에서 제외했어요. 국제의료협력 컨퍼런스에 연사로 초청받은 거였습니다. 케네디홀에서의 첫 발표가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 꿈에도 몰랐어요. 컨퍼런스 마지막 날 우리는 할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부산에 있는 유엔 기념공원이었어요. 한국 전쟁에 참전한 할머니의 동료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죠. 할머니가 도우셨던 이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를 돕고 있어요. 저는 묘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70년 전 할머니가 심었던 사랑의 씨앗이 이제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 전 세계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어요. 지민이 옆에서 말했어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K-팝의 나라가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나라죠. 그날 저녁 서울 시내를 걸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작은 나라도 큰 꿈을 가질 수 있고 그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것을요. 한국이 바로 그 증명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 나라를 다니며 한국의 의료 철학을 전파하고 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메시지와 함께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말입니다.